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문화, 예술, 스포츠와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도 AI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이제는 인간의 체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예체능과 기술이 만나 어떤 혁신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스포츠 산업에서의 AI 활용은 또 어떤 기회를 가져올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개원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박주용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김도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이사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안현실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현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소장으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 친정에서 오라고 하니 제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문화, 예술, 스포츠 그리고 AI가 주제인데요. 아마 여러분 요즘 AI 관련된 이런 포럼이라든지 세미나에 많이 가셨을 겁니다. 뭐 의료와 AI, 금융과 AI, 뭐 제조와 AI. 그러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죠. 뭐 여러 가지 애큐리시, 정확성 문제라든지 또는 데이터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 문화, 예술, 스포츠와 AI 그러면 그쪽 분위기하고는 사뭇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마 오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상상력이 중요하고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이쪽 분야에 굉장히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도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우리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주영 교수님 문화와 AI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문화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스포츠 아트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세션 중에서 제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옷부터 좀 이렇게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켓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특이하게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근데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물리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커리어가 대단히 좀 다양하게 여기저기 가다가 나중에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에 지원을 했더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를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네가 왜 지원했는지 알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의외로 근데 이제 그 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원리를 파악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말 뭐 사람이 만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술이라든가 문화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얼굴이 아니 그 머리가 베토벤 머리인데 어릴 때부터 그냥 제 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와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능가했다는 AI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간보다 뛰어난 변호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참 많고 뭐 보다 보면 이제 제일 대체될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시험을 잘 본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창의의 영역까지 넘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술은 그냥 끝난 건가요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발전이죠. 이게 두 개는 제가 그린 건데요. 그린 게 아니고 그냥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왼쪽에는 르누아르 스타일의 뒤에 성이 있고 벚꽃을 배경으로 한 여성 그랬더니 이거를 그려주고, 오른쪽에는 좀 더 추상적으로 첼로의 몸 모습을 한 여성을 피카소 스타일로 해달라. 그랬더니 창의까지 넘보면서 두 개를 얼핏 보면 제가 힘들게 어떤 예술적인 기능을 습득하지 않아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잘 그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이제 다른 영역에서 AI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예술 영역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술 경영하는 분들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대단히 공포에 어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첫 질문이 예술은 끝난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는 정말 어디로 가는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새로운가? 그런데 정말 인간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정말 예술이라는 게 바뀌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고,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아직 탐구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벌써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이 대체된다는 좀 여러 가지 하입 섞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이제 물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술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이유는 예술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되게 인간 정신의 본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해왔는데, 기계가 한다고 하니까 많은 헷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창의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창의성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고 그것이 과연 인간을 기계와 다른 존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사실 제일 좀 귀담아 들어야 되었던 이론이 이제 인간 동기부의 이론, 인간의 욕구 단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20세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가 5단계로 사람의 욕구는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먹고 살고 안전하고 싶은 거죠. 당장 오늘 먹어야 내가 내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여기까지를 물질적 기본 욕구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고,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만든 것을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요. 합쳐서 심리욕구가 되고, 이걸 재밌게 보면 사실 현대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의 역사에 제일 큰 영향을 줬던 2번의 산업혁명이 여기에 정확히 대응이 됩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사실 산업혁명기로서 대부분 해소가 됐죠. 저도 한 번 굶은 적이 없고, 여기 계신 분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도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람 만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을 때 이제는 인터넷이 밴드위스가 적어가지고 보내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죠. 그래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양쪽으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슬로우가 얘기한 거는 이제는 먹을 것 걱정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왜 태어나고 살아있는 동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고, 이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했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창의성을 변화하는 것, 자기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찾고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업혁명과의 시대적 좀 이렇게 대응을 볼 때 이것이 인공지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깊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의 창의성을 말씀드렸지만 남이 시켜서도 아니고 남이 숙제를 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열망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열망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라고 얘기했는데 두 명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합니다. 하나는 20세기에 좀 저명 물리학자 데이빗 보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요즘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참 많이 들으실 텐데요.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 같은 사람이 1세대 양자역학자라면 이 사람은 2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물리학에서도 대단한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지식을 넓혀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체, 기체, 액체만 있던 삼상이라는 것에서 플라즈마라는 건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느낀 희열은 그냥 기쁨 그 자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학 이론이라든가 또는 미술 작품과 같은 창의적 해의 결과는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는 일단 그것들은 우리가 그냥 창의적이지 않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저 흩어져 있을 뿐인 복잡한 세상에서 이거를 지배하는 더 정돈된 질서가 있다. 질서를 찾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창의적인 질서를 찾았다는 근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은 그것은 조화롭고 대칭적이고 아름다움의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겉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사실 이렇죠. 이 사람은 실제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현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규칙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은 힘든 것 같고 저게 어떠한 질서가 있을까 하다가 창의적인 사람이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하나 이것들의 뒤에는 무엇이 숨어있다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것들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걸 발견하는 이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세상을 보면서 그 복잡함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가 심리적 고난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정확하게 대칭적이고 완전하고 아름다움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을 이렇게 찾는 것이다. 이것이 높은 수준의 질서이다.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도 그렇고 밤하늘의 색깔을 물어보면 100이면 100 까맣다고 그래요. 까맣다고 그래서 제가 까만 화면을 보여주면 밤하늘이 맞대요. 그냥 까만 화면이었거든요. 그냥 밤하늘이 맞고 거기다가 제가 여기 별 하나 있지 별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냥 동그라미 찍은 건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 창의적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아까 과학자가 비록 얘기했지만 예술에서도 창의적인 것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여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너무나 단순한 것에서도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거를 그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창의성이 과학과 예술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기도 하고 지금 AI라는 게 등장했을 때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현대로 와서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라는 엔터프리너인데요. 이 사람도 애플도 아마 이제 데이빗 봄의 세대가 과학에서 창의성에 꽃을 피웠다면 사실은 지금 말하는 IT라든가 기업에서 창의성에 꽃을 피운 사람은 스티브 잡스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제가 그런 얘기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제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격투기를 하자면서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났냐라고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립더라고요. 요즘은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애플이라는 걸 했냐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창의성이란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지금 묘한 게 그냥 없는 거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창의성의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물어보면 살짝 죄책감을 느낀대요. 그 사람들이. 왜냐? 그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는 거를 봤을 뿐이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봤을 뿐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서 조금쯤 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사람들 좀 이렇게 힘들어하더라. 사실은 이런 예가 역사 지성사 또 예술사에서도 비일비재한데요. 몇 가지에만 들어보면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아인슈타인이 역시 과학에서는 제일 잘 알려진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이름은 아시죠? 예, 그건 물리학생도 잘 모르는 이론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물리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여기로 던지면은 몇 초 뒤에 어디 가 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몇 초 뒤에 어디니까 시간과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몇 초에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였는데 이것들이 계속 현대 물리의 관찰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물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맞는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당연한 걸 왜 몰랐지라는 얘기를 물리학자들도 해요. 정확히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를 보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보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열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지 잡스가 얘기하듯이 모르던 걸 연결해서 창의적인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창의성의 열명은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었잖아요. 스위스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국민적 열망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시계 앞에 보면서 시계를 어떻게 맞추지를 하다가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합쳐야 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지금 나온 게 GPS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대의 표준이 된 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대성 이론은 묘하지만 열망의 실현이었어요. 하고 싶은 걸 했던 겁니다. 예술에서는 너무 많지만 특히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중세미술과 현대미술의 이제 그 사이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던 모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 그림을 그냥 손으로 그려서 이미지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왜 새롭냐 하지만 사실은 이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은 그 유럽을 지배했던 교회였고요. 교회에서 그릴 수 있던 것은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당연히 일반 사람들의 민화도 존재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는 교회의 그림과 일반 사람들이 그리는 민화의 수준 차이는 대단히 컸습니다. 존재했죠. 그래서 뭐 닭을 그리고 일상생활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걸 그려야 하는데 나는 내 손으로 그리는 것은 나와 내 감각을 연결하고 싶다.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온 데를 그리고 싶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의 감각과 자기의 그림을 연결한 사람이 모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이 그 하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이런 화풍을 그린 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기차라는 게 나왔어. 기차가 나왔으면 지금까지 그릴 수 없었지만 그리고 싶었던 거 그릴 수 있겠네 해가지고 열심히 여행을 다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 그 물감 튜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릴 수 없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 모네가 제일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잘 그려서가 아니라 잘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이래서 창의적인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 케이지인데요. 존 케이지는 예술가이자 음악가인데 이제 4분 33초라고 이 악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을 할 때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그냥 피아노에 앉아 있었대요. 4분 33초 동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 거죠. 이게 무슨 음악이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소리만이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나오지 않지만 그 빗속에 떨어지는 빗소리라든가 의자 소리도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과 소음을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이모님께서 이제 그 예술가이시고 젊으실 때 파리에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해주시더라고요. 그 길을 가는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누군가 둘이 미친 사람처럼 계란을 벽에 던지고 있더라. 보니까 그게 존 케이지랑 백남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줄은 알고 있지만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지나가셨지만 30년이 지나자 저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순간이었구나. 자기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거는 예술이 아니야. 즉 내가 알고 있던 과거 예술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던 순간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드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 이건데요. 이것도 이제 데미안 헐스트라고 뭐 지금 21세기의 뭐 아트에서는 제일 스네선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3m 높이니까 그 큐브가 1m, 1m, 1m 큐브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자기는 실제로 손을 쓴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컨테이너 만드는 거 용접공이 한 거고 상어를 가져오는 거는 상어 잡은 사람이 했었고 포르말데히드는 조수가 나왔겠죠. 근데 이게 왜 아트냐면 지금까지 이것이 아트인 거를 우리가 몰랐다가 이거를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포르말데히드와 상어와 컨테이너를 연결했더니 아트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이제 현대 아트를 아는 새로운 길이라는 걸 알던 거죠. 생각해보면 모두 공통된 점이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안 했다, 뭐 그걸 넣어서 정말 하고 났더니 이런 연결도 가능하다. 이제는 나에게 이건 가치를 있고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성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제 창의성의 과학기술을 찾고 있다. 여기서 그게 과연 인공지능일까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제 여쭤보면은 이제 그 알파고 때부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맞춘 애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2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00년 전이어가지고 아우토마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가진 기계에 대한 꿈인데요. 이제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보고 나서 오토마톤이라고 부르면서 저게 이제 최초의 AI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신화의 피그말리온이라든지 또 제우스라든지 하면서 사람의 애를 대신하는 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메로스가 사실은 이렇게 문까지 열릴 정도면 나중에 기술자가 신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2000년 전에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그 시간적으로 중요한데요. 1845년에 조세 파버라는 사람이 유포니아라는 기계를 가지고 유럽에서 인기 있던 동네 페어에 갖고 다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 해부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성대몽을 갖고 있어서 가죽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성대를 만든 다음에 여기 사람이 뒤에서 키보드를 치면 그 성대가 움직이면서 사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의 인상에 따르면 의외로 그럴듯한 독일어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기계까지 노래하니 가수로 뭐 해서 먹고 사나라는 얘기를 180년 전에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는. 근데 180년 동안에 이 걱정이 만약 사실이었으면 우리는 가수들은 할 일이 없겠지만 지금 뭐 연예인들이 제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지만 현대에서 와서는 인간과 AI를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써먹기 좋으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튜링 테스트를 하니.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단순히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컴퓨터와 인간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컴퓨터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왔을 때 내가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면 컴퓨터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튜링 테스트가 이로 한 70년 동안 약간 골드 스탠다드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튜링이 왠지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학생이 오더니 교수님 뭐 큰일 났습니다. 왜? 1750억 개의 변수를 지니고 일단 이게 변수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잖아요. 어쨌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언어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글로 먹고 사니까 나는 믿었지만 너희들은 빨리 길을 찾아봐라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잠깐만. 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사람처럼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사람에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켜봤는데 그래서 제가 김소월, 김영랑 이상의 스타일로 시를 써보라고 했더니 다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이겁니다. AI에게 창작을 해보라고 하면 상투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비슷한 결과를 내죠. 그 이유는 AI는 그냥 학습을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것을 반영을 해서 내가 뭘 하라고 하면 그냥 제일 흔한 것, 뻔한 것 가운데로 향해 가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르쳤는데 딴짓을 하면 이거는 실패한 거거든요. 대신에 사람은 반대죠. 창의적인 사람이 남들이 한 걸 되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인 것과 말 아닌 것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손톱만큼이라도 언어라는 것을 늘리고 싶어 하죠. 이런 과정에 새로움이 생기고 창의성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AI가 예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물어볼 때 아마 제일 큰 부분이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을 베끼는 AI와 꿈 신념을 위해 창작하는 인간, 창작의 방식이 비슷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2개를 드릴게요. 만약에 정말 창작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베토벤한테 물었대요. 베토벤한테 물었는데 이거 공부하고 이거 몇 번 뛰고 이거 하면 돼가 아니라 나는 바람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를 노래할 자식을 낳았어.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적 기술을 배운 거고 미켈란젤로도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걸 배우셨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손을 더 연습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대리석 안에 천사가 보이니까 자유로울 때까지 풀어주고 싶었어. 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자각을 하고 싶은 거죠. 대신에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창작할 거야 했더니 전기를 넣어주세요 라는 말밖에 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 제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이 아트 부분에서 AI가 사용되려고 노력한 지는 오래됐었는데 요걸 한번 보시죠. AI를 이용해서 아트를 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아트를 한다면서 왜 이렇게 못생긴 사진을 올렸고 자랑을 하지? 이러면서 이게 그 고흐의 붓자국으로 모나리자를 그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나리자, 아름다운 합쳐놓을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웃긴 게 사람이 올렸지만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올린 그림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게 왜 아름답지 않으냐?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그림에 그냥 별이 빛나는 밤에를 붙인다고 되는 게 이유가 아닌 게 왜 그러면 고흐는 그런 붓질을 하게 되는가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컴퓨터가 느려서가 아니라 벤 고흐는 잘 차려입은 귀족 여성을 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운 그림에 벤 고흐의 붓질을 갖다 놓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고흐의 붓질은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걸 그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기술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직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 보시죠. 이게 사람의 일, 사람의 것, 사람의 것.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대단은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주고 우리가 저걸 보면서 저것도 예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꽤나 인기 있던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더 화려한 색깔에 누구나 좋아하는 꽃 들어가 있죠. 누구나 좋아하는 다스베이더 들어가 있죠. 그런 앞에 그린 거와 차이를 아시겠죠. 자, 교수님. 이런 것들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위기감이 공존한 시대에 있긴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는 사람처럼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는 생각을 모아서 지금 책 썼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워낙 흥미로운 발제를 하셔서 제가 사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개입을 하려다가. 그런데 제가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비밀이 풀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전 세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어디에 교육을 보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 스쿨도 아니고요. AI 스쿨도 아니고요. 로얄 스쿨 오브 아트입니다. 오늘 교수님이 제가 왜 그분들이 기업의 경영자들이 로얄 스쿨 오브 아트에 가서 리더 교육을 받는가? 교수님이 비밀을 지금 사실 풀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김도균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체육을 전공을 했고 저의 첫 번째 직장은 나이키에서 제가 8년 동안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월드 사이버 게임즈라는 사이버 올림픽을 만들어서 삼성에서 후원을 해서 한 14년 정도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간 지는 이제 22년 차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스포츠와 AI에 대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변곡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변곡의 지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쇠퇴를 할 수도 있고 또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AI로 인해서 급격하게 스포츠 시장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AI를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스포츠에서 엄청나게 이러한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스포츠의 세상을 바꿨고 또 역사를 바꿔가고 있고 미래를 바꿔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환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변화들이 스포츠에서 지금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과거는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근육을 증강하는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동차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로봇이 인간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것은 거의 극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것을 인간의 힘으로 들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이러한 근육의 증강이 아니라 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노동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지적인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노력 없이 챗 GPT나 AI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지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근육 증강의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근육의 지적 지능 증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향상시키는 증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챗 GPT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순식간에 답을 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의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도 삶도 비즈니스의 변곡점을 넘어서 성장의 곡선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맥킨지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5.0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1.0부터 5.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전기화,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 세계화, 디지털화에서 이제 미래의 5.0에서는 바로 초개인화, 슈퍼 퍼서널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만큼 개인에게 초개인의 맞춤형의 시대를 여느냐가 결국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0 산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데이터량이라든가 연산 능력이라든가 연결성이라든가, 특히 새로운 저전력 장거리 네트워크의 놀라운 향상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과 비즈니스의 인텔리전트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터치 인터페이스와 증강현실 시스템의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 중요하고, 또 네 번째는 AI와 첨단 로봇이 디지털 명령을 현실 세계로 전달하는 기술의 향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승리의 열쇠라는 것은 어떻게 산업을 빠른 시간 안에 디지털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스포츠에서 종목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프로구단이라든가 방송 미디어라든가 또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와 중계와 그리고 전력 분석과 기타 여러 곳에 사용을 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이 큰 산업인데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서 경기력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팬들에 대한 고객 경험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이 스포츠 현장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스포츠의 정신처럼 내가 이기고 싶다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충실하게 집어넣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결합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 이러한 것이 상호 접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스포츠와 AI의 융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AI는 현재 스포츠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미래 사업의 승부처로 설계를 했고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와 AI의 융합은 크게 네 가지로 개인화된 경험과 가상과 증강현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의 혁신적인 개발과,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을 현재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 디지털의 전환의 목표는 첫 번째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경기 기술이나 방법이나 이러한 것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정확하게 선수의 기량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모여진 그러한 빅데이터로 인해서 상대 팀의 전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과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과, 또 경기 상황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력 향상과 밀접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마켓 6.0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팬 경험, 몰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중이나 팬이나 또 관람자들로 하여금 경기장에서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외적인 기술인 증강현실이라든가 AR, VR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분석한 팀의 경기 결과를 화면으로 송출시킴으로써 그러한 것이 굉장히 팬들에게 보기를 쉽게 한다거나 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영상 판독 시스템이라든가 AI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오심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또 고객들과의 신뢰를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서의 어떤 혁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스포츠 디지털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스포츠가 AI와 결합되는 이러한 스포츠 테크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8%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주요 스포츠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미국 기업들이 많죠. 미국 기업이 3개나 있고 그리고 독일, 이스라엘, 덴마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러한 스포츠 테크와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러한 벤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이 바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인간 세상의 바둑을 습격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고 과연 이것이 현실이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 이후에 알파고는 2년이 지나서 은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알파고는 인간에게서 적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한 기술을 바둑의 기술이 아니라 다른 기술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22년도죠. 이러한 챗 GPT라든가 이런 것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세상에는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현실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테크 시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늘어나는 기술로 인해서 스포츠 현장에서 AI가 활용되는 기술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AI의 코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AI는 이런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이나 선수의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선진 리그 및 팀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훈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코치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감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전술과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데이터가 시각화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이 되어지고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보면 이러한 경기를 분석하는 시스템, 선수를 코칭하는 시스템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적용이 됨으로써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린 이미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과 승부를 예측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결과의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빅데이터가 사전의 경기 결과라든가 과거의 경기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한 과거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있어서 이런 큰 관심을 바로 빅데이터라는 것이 해결을 해주고 또 인공지능이 근거 있는 이런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승부를 예측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바둑 등의 정통 스포츠뿐만 아니라 MZ세대가 열광하는 e스포츠에서도 AI가 승부를 예측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로봇 심판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가 1,000만 명의 관중을 넘었고 이 1,000만 명의 관중을 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심판의 영역입니다. 바로 인간이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심판을 보다 보니까 경기에서의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없다 보니까 경기가 재미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예측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로봇 심판의 기술은 메이저리그, 미국 선진국에도 수출이 될 정도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인간의 영역에서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능이 바로 스포츠를 더욱더 공정성 있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기가 벌어질 때 AI가 자동으로 스포츠를 중계합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빅데이터 없이 바로 직전에 빅데이터 없이 경기를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AI가 그 경기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의 포지션이나 뛴 거리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략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데이터가 있는 그러한 해설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미디어 중계 기술인데요.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카메라가 찍은 그런 여러 대의 카메라가 찍은 요약된 것들을 본다면 이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경기를 직접 원하는 대로 골라서 보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I가 직접적으로 중계하는 이 기술에는 선수들의 동작 분석이라든가 또 코스라든가 선수들의 스윙 궤적이라든가 또 그린에서의 공이 구르는 그러한 궤적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쉽게 경기를 관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이러한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에서는 이미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이런 로봇이 하는 품새의 동작이 더 앞선 점수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러한 품새 동작을 함으로써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로봇이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인간의 동작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AI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자문을 받거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AP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는 선수들의 축구 경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스카웃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 데이터 자체를 해석하고 그 안에 있는 인사이트까지 뽑아내는 것이 최근에 인공지능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수를 스카웃했다면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를 스카웃하고 자문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한 AI를 활용을 해서 경기를 더욱더 재미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풋볼 경기에서 화면에다가 재밌는 그래픽을 집어넣거나 또 현상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직접적으로 TV를 통해서 경기를 즐기는 관중들에게 재미를 제공하고 있고 기타 거리라든가 앞으로 나간 패스 요인이라든가 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줌으로써 경기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AI를 잡아낸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골든타임도 잡아내는 AI 닥터가 있고 또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선수들의 당뇨라든가 개인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전술을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뛴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분석 그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각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를 기용을 할지 또 어떤 점을 더 보강을 할지 또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할지 의사결정이 더욱더 신속해지고 더 정확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의사결정에 근거를 주고 또 유럽 축구에서는 98%가 이러한 빅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곡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AI를 통해서 스마트 경기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AI가 이러한 심판을 보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역할을 했고 또 AR이나 VR을 통해서 가상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경기장이나 그 다음에 여기를 찾는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또 스마트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환경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래서 이미 파리올림픽은 스포츠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첫 번째 그러한 올림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곡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학문적으로 이제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고 융합하느냐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에 그러한 것에 맞춰서 인재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많은데 반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러한 스포츠와 AI, 빅데이터와 관련한 그런 학과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이름이 DNA 플러스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이름이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전액
장학금을 줘서 저희가 석사과정의 학생 전문 스포츠 산업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대학에 지금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응모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스포츠 현장에 이러한 빅데이터와 AI와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이 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스포츠는 AI와 빅데이터의 활용과 현장 적용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는 선수 및 팀 성과를 분석을 하고 또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안하고 또 팬들에게 경험을 향상을 시키고 또 스포츠 생중계 및 해설을 직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측 분석을 통해서 모니터링 및 강점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기에서 스포츠 의료 및 부상을 관리할 수가 있고 또 AI가 감독과 VR 트레이닝 통해서 심판 및 판정을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스포츠는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고 또 스포츠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팬들로 하여금 보다 재미나고 그리고 현장성 있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래에 스포츠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적용됨으로써 보다 큰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의 활용 정도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먼저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가파른 기울기에 올라타서 고속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제의 습성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가파른 기울기의 아래로 미끄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AI를 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AI와 빅데이터의 혁신의 삼가는 첫 번째 혁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혁신의 공간은 여기서이고 그리고 혁신의 인간은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의 혁신도 삼간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혁신을 통해서 우린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스포츠의 키워드는 지금 여기서 나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만들어질 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수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곡점에 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3기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가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현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왜 우리 현장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러한 동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스포츠가 현장에서 용기와 동기와 사기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콘텐츠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군요. 예, 마지막 발제입니다. 우리 권한설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I로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또 그 영상 콘텐츠의 퀄리티를 하이엔드급으로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인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의 대표 권한슬 감독입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런 오픈 AI 소라 같은 비디오 모델들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비디오 AI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저희 작년 법인 설립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AI 비디오 기술의 수준은 이 GIF 그러니까 흔히 움짤이라고 말하는 되게 저프레임의 저해상도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겠냐 이건 뭐 그냥 쇼츠에나 쓰는 약간 놀잇감 정도로 소비가 될 거다라고 했으나 저희는 올해 2월에 이 AI 비디오 기술을 어떻게든 컨텐츠화를 하고자 많은 연구와 그리고 여러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이런 두바이에서 열린 제1회 국제 AI 영화제에서
제가 세계 최초로 대상과 관객상 2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에도 AI 컨텐츠, 그러니까 AI 영상 컨텐츠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뭐 영상을 기획할 때 AI를 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AI 영상 컨텐츠는 실사 촬영과 CG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생성형 AI만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온 하나의 컨텐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명령을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편집해서 붙이는 그런 결과물이 AI 영상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때 대상과 관객상을 탔다라는 것은 심사위원 평과 또 이제 객단의 평 모두 다 좋았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이때 당시 AI 기술이 굉장히 제한이 많았어요. 되게 퀄리티도 조악하고 생성도 3초, 한 장면에 3초 이상을 생성하기 힘들었고 일관성도 계속 디테일도 뭉개지고 그래서 보통은 AI로 컨텐츠를 만들면은 미디어 아트나 약간 그렇게 약간 예고편식으로 짜집기 된 영상 같은 느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영화의 본질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넣고 메시지, 주제의식을 넣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실험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심사위원 평에 받았던 게 그때 만들었던 이 영화가 원몰 펌킨이라는 영화인데요.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제작한 지. 이 영화는 어찌됐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때 당시에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AI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공개가 되고 나서 저희 수상 소식이랑 이런 것을 이제 뉴스나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 AI 영화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예술 작품, 실험 영화로서 실험적인 뭔가 현대 예술 작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ODK 미디어라는 북미 OTT 시장에도 저희가 AI 영화 최초로 배급 계약, 스트리밍 배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서도 이제 팔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보여주었고요. 또 이런 원몰 펌킨 같은 경우는 저작권 등록까지도 저희가 마무리를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원몰 펌킨은 너무 이제 많이 소비도 됐고 사실은 1년 전 기술이라 너무 퀄리티가 낮고 지금이랑 좀 동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올해 8월에 제작한 포임 오브 둠이라는 저희가 세계 최고 퀄리티 수준의 AI 영화라고 자부하는 그런 뮤지컬 AI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냥 제가 이렇게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5분짜리 단편 영화니까 이 자리에서 상영을 하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AI로 지금 현존하는 최고 퀄리티 수준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나름 되게 지금 뭐 헐리우드나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AI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들, 영화 제작자들한테 저희의 이 작품과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AI 컨텐츠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이런 스타트업이 국내에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 같은 경우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이런 뮤지컬이다 보니까 음악, 보컬, 그리고 효과음 모든 영역을 CG나 이런 사람의 실사 촬영 없이 순수 AI만으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AI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의 이런 결과물들,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AI 영화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단 올해 7월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AI 부문이 탄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상이 있었었고 최근 이제 지난주에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대한민국 AI 국제 영화제가 이제 열렸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막작과 이런 트레일러들을
이제 제작을 해드렸었는데 자그마치 1000편이 넘는 AI 영화가 국내에서 출품됐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어린 나이의 분들부터 이제 노년층까지도 AI로 지금 영화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품을 한 젊은 사람들만 출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죠. 이렇게 시니어 계층 40, 50대 분들도 AI로 쉽게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그런 작품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영화에도 이제 극영화, 뭐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이렇게 장르가 있듯이 이제는 AI 필름이라는 AI만이 보여주는 그런 고유한 미학과 또 비용과 시간에 큰 절감이 있는 이 장점을 활용하는 이 AI 필름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해서 지금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는 퀄리티는 아직 실사 촬영에 비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프리비즈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은데요. 프리비즈 컨셉 티저라는 게 뭐냐면 프리비즈는 말 그대로 프리비주얼의 약자입니다. 영화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이제 지금 제작비가 요즘 드라마 제작비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늘어가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투자를 검토를 할 때 이제 받아보는 건 결국 시나리오, 기획안,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그걸 미리 한번 사전에 볼 수 있는 방법이 프리비즈입니다. 그러니까 데모 영상, 컨셉 티저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근데 AI의 장점은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빠르게 시각화,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비즈는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낸싱을 위한 피칭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원래는 CG나 데모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AI로 하면 이것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영화 드라마는 한번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은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이제 망하면은 이제 타격이 크다 보니 그런 리스크를 또 줄일 만한 그런 솔루션이 또 필요한데 이런 AI 컨셉 티저 프리비즈가 그 역할을 앞으로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런 사극, 예를 들어서 오컬트 사극 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프리비즈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고 또한 AI로 또 이제 저희가 직접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디오 쪽 이제 시장이 바로 영상 광고입니다. AI 광고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까지 AI 기술적 한계 때문에 긴 호흡의 장편 영화나 이런 긴 호흡의 영상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같은 영상은 호흡이 애초에 짧기 때문에 15초, 30초, 1분 이렇기 때문에 AI로 구현하고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과 함께 했었던 저희의 AI 광고를 한번 상영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세요. 강아지도 다양하고 고양이도 다양하고 햄스터도 다양한데 철은 왜? H고 스토어에서 다양한 철을 클릭만으로 주문하세요. 철근, 형광, 냉연, 열연까지 다양한 철강 제품이 한 번에 조다양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치타도 빠르고 기차도 빠르고 시간도 빠른데 철은 왜? H고 스토어에서 빠르게 철을 클릭만으로 주문하세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클릭만 하면 빠르게 주문 완료. 촉빠른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피자도 터치로, 라멘도 터치로, 햄버거도 터치로 주문되는데 철은 왜? H고 스토어에서 손쉽게 철을 클릭만으로 주문하세요. 주문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경매 제품, 특가 제품까지 간편하게 구매. 초편한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철강 구매는 역시 H고 스토어. 1톤 이하의 소량 구매도 가능합니다.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광고인데 이게 AI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영역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고양이들이 옷 입고 춤을 추는 거는 실사 촬영으로 실제 촬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이죠. 이거를 CG로 구현을 한다면은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CG 비용의 반 정도
버짓으로 2주 만에 이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뭔가 광고나 이런 프로세스, 광고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또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국내에서는 이런 다양한 AI 광고들을 제작을 하면서 실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다 구독료만 내면은 챗 GPT 쓰듯이 AI로 비디오 만드는 기술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운영 중인 이제 AI 카이브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AI로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한 정보와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aikive.com입니다. aikive.com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AI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며 업데이트되는 AI 따라가기 힘드시죠? 전 세계 8,000여 개 이상의 AI 도구들을 아카이브했습니다. AI 카이브, AI 콘텐츠 창작을 도와드립니다.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마케팅, 코딩까지 디테일한 분류, 내게 필요한 AI 도구들을 쉽게 찾아보세요. 핵심 기능과 요금 정보, 튜토리얼 영상 보급과 업데이트 정보까지. 사용해보기를 클릭해서 바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리뷰를 통해 AI를 평가해보세요. AI 초보를 위해 준비한 스파크, 국내 최고의 AI 영상 제작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의 검증을 거친 핫한 AI 도구들을 모아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검색, 최신 가이드가 필요하면 큐레이팅, 자신의 AI 창작물이나 정보를 공유하려면 커뮤니티를 활용해보세요. AI 시대, 당신을 위한 AI 가이드, AI 카이브. 고퀄리티 AI 영화 AI 카이브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챗GPT와 상의하고 기획하세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면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세요. 매그니픽에서 업스케일하면 디테일이 마법처럼 살아납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런웨이 젠3의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을 활용하여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이 필요하다고요? 유디오에서 간단한 스타일 입력만으로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집 툴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영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제 AI와 함께 누구나 꿈꾸던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AI 컨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커져야만 저에게 또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선도를 하고 좀 이 시장을 확장을 하는 것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K 컨텐츠 시장은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데, 지금 이 컨텐츠 제작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바타, 타이타닉을 만든 이제 CG의 헐리우드 CG 그리고 블록버스터 이런 거대한 영화의 거장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최근에 스테이빌리티 AI라는 이런 저희가 만드는 이런 이미지 생성하는 AI 회사의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헐리우드 같은 이제 큰 시장도 이제 선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CG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 감히 이건 제 사견인데 아바타 3나 아바타 4에서는 AI로 들어간 AI로 만든 몇몇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K 컨텐츠 시장도 이런 AI 활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뭐 현대제철 AI 광고 딱 보면서 포스코 AI 광고 빨리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포스코에서는 혹시 의뢰가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아마 저거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원래는 이제
이 토론 시간을 그 진행자 측에 이제 좌장 노트라고 해서 사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 주십사 이런 포맷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질문을 보면서 제가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플로어에서 제시해준 질문 위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주영 교수님에 던지는 그 질문이 3개가 나왔는데요. 셋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아, 저쪽에 보이시죠? 예. 예술가들은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술가 AI를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깊은 질문이어가지고 사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정도가 대단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AI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AI가 뭐 장단점 알고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만약 어떤 부분을 AI한테 맡기고 나면 자기 자신의 발전이 멈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존재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도구라고 사용을 할 때는 AI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전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혀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 레인지가 너무 다양해서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 AI GPT를 사용해서 글을 쓸 때 제일 잘 써지는 게 추천서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추천서가 영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해진 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논문을 쓰려고 했던 분들이 크게 다친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변론을 AI로 준비했다가 그 변호사 자격증을 뺏겼습니다. 감옥에 가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특히 이제 아카데믹 쪽이나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AI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고 할 때는 생각보다 대단히 크루셜한 측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아, 예. 아, 추천사가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죠? 추천서를 잘 쓰는데 어차피 정해진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항상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우리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올려볼게요. 예. 이 창의성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후천적 개발 영역인가 뭐 선천적 개발 영역 그러니까 탁월한 영역인가 뭐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겠나? 저는 이제 일단은 누가 더 창의적이 아니냐를 줄 세우는 거를 참 좋아하지는 않는데 또 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은 타고난 재능들을 가진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타고난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개발을 한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가 이제 무엇을 할 때 그 가치를 발견해 주는 건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창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계속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건 사람하고 계속 인터랙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또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제 사람은 까다롭고 성격이 변덕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컴퓨터와 대화를 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게 있어서 나는 세상이 사는 게 편해요라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상당히 걱정되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일수록 사실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컴퓨터가 발전을 해서 그런들이 질문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그게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상당히 통찰력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이 이거는 저작권과 관련된 질문 같은데요. 제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대요. 여기 보면 결국 뭐 아마 여러분 교수님 보시고 그냥 답변해 주시죠. 예, 여전히 역시 이 법원이나 판사들도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내가 만든 걸 저작권을 보호를 받으려면 사람이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엔터만 눌러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작권으로 인정은 받지 않는데 이제 소스가 지금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스가 있어야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부터 AI 발전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사용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급하니까 하나하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한 거는 맞거든요. 대신에 이 시장이 생겨나면 생기는 수익을 그 소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가서 서로 좀 이렇게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도균 교수님 쪽으로도 세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마 교수님 성함을 좀 혼동한 것 같은데 우리 권도균 교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포츠 AI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이랄까 뭐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가 뭐 이 질문입니다. 뭐 우리 교수님 먼저. 저한테 예. 저기 박주영. 예, 그러니까 지금 혼동을 하신 것 같아. 호칭을. 예. 우선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한 게임 뛰고 나면 얻어지는 데이터가 한 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기술은 이제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그러한 집중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목들이 이루어져서 직접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굉장히 기술의 오류라든가 편향적인 문제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프로축구 구단이나 또 미국에 있는 4대 5대죠. 지금 5대 스포츠 리그에서는 이미 AI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요즘에 그 바둑에서는 훌륭한 스승을 찾기보다 성능이 좋고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만나야만이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기술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이 현장에 적용될 때 더 정확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 이 부분도 뭐 상당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런 스포츠 AI 발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적 요소가 점점 줄어들고 배제되면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 질문하고 하나는 스포츠 AI 발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AI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예측 능력은 뛰어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이나 윤리적인 판단은 인간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AI 발전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된다면 그것이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즐기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문 인력의 양성 방향이 저희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제 저희 대학이 처음으로 스포츠 DNA 플러스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D는 데이터고 N은 네트워크이고 A는 AI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자를 붙였다는 것은 그러한 세 가지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DNA 플러스 학과라고 저희가 장명을 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체육을 하는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술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문 인력의 미래 양성 방향은 어떻게 적절한 것들을 정확하게 배치시키느냐,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의 어떤 3자의 협업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세 번째 질문도 뭐 이 아까 교수님께서 승부 예측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승부 예측이나 스포츠 매력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스포츠는 요기베라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선수의 감정이라든가 또 그 팀의 분위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기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결과와 실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결과는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제 뭐 삼성하고 기아 경기 보셨지만 막판에 그렇게 뒤집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실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포츠는 매력이 있고 또 이런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맞춤으로써의 매력도 있지만 또 못 맞춤으로써의 어떤 매력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나 이것을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는 매력과 비매력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한설 대표이사께 던지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아까 박주영 교수님 발표하고 또 그 권한설 대표님 발표가 뭔지 모르게 뭔가 맥락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 뭐 이거는 아주 날카롭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권한설 대표님 발제에서 요 창의성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이 고화질이라든지 스토리 제공, 이 영화 제작의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 말고 또 앞으로 이렇게 혹시 더 고민하거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선은 아까 말했듯이 AI 필름이라는 새로운 장르, AI만이 보여주는 그런 고유의 미학으로 작품을 만드는 그쪽 시장대로 성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기존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CG 장면들을 AI로 효율적으로 대체를 해서 이 산업의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을 전달해주는 그런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 산업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실은 쓸 수밖에 없고, 다만 배우들을 대체해야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영화도 산업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중들은 AI로 만들어진 배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실사 촬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 CG 대신으로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말하면은 애초에 영화라는 예술 자체가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예술이거든요. 카메라의 발명이 없었으면은 애초에 영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덴티티 자체가 기술이랑 같이 묶여 있는 매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최근에는 이제 상영 방식도 스크린에서 OTT로 넘어갈 때, 그때 다 돌이켜 보면요, 이게 어떻게 영화냐라고 했었습니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 영화가 될 수가 있냐, 사람들이 배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겠냐, 그게 어떻게 영화냐라고 했지만 이제는 영화에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필름으로 찍는 것도 이제 디지털로 찍는 게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디지털로 찍는 게 어떻게 이 필름으로 찍는 이 감수성을 디지털에 담아낼 수 있느냐 그랬던 것처럼 AI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냥 영화계가 역사적으로 겪는 변곡점 중에 새로운 변곡점이 주기적으로 오는 그 변곡점이 새로 또 온 걸 뿐이에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화가 AI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있게 제작이 된 영화가 있다고 치고, 순수하게 아까 AI 필름을 보여주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만약 마켓이 서로 다르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했다고 쳤을 경우에 지금 관객들이 아까 보여주신 그 영화에 엄청나게 블록버스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몰릴까요? 이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예견을 하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했듯이 되게 움짤 수준의 영상이었는데 1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2년 뒤, 3년 뒤는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커머셜한 영역에서 파이널 퀄리티로 이제 소비될 수 있는 대중들이 이 정도면은 뭐 AI로 만들었거나 안 만들었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재밌으면 그걸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면은 AI를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어떤 컨텐츠냐, 누가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도 경쟁을 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질문은 이렇게 다 소화가 끝났고요. 세 분한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공통적인 질문을 이렇게 그냥 던지고 세 분 각자의 뷰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렛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우리 창의성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어떤 새로운 아까 결합, 어소시에이션,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의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한 창의성. 그러니까 탐색이죠. 막 서치. 그 공간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면 뭐 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뉴 컨셉, 새로운 완전히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데 지금 AI를 보면 컨비네이션하고 익스플로레이션 쪽에 대해서 인간을 뭔가 좀 추월하는 듯한, 또는 어쩌면 그걸 AI를 활용하면 굉장히 유리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추세로 가면 결국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영역에서도 AI와 인간이 뭔가 분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맨 마지막 단계 우리의 어떤 전용 창조성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어떤 그 창조하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그 단계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뭐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세 분에게 문화, 스포츠, 예술에 있어서 AI와 인간의 어떤 그 분업, 그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궁극적으로 변해갈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마지막 질문, 저희 권 대표님한테 질문 중에 저한테도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AI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를 아는 분이 갑자기 그게 아니고 너는 AI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맨날 AI 얘기만 하고 있다고. 사실은 AI의 창의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AI라는 도구가 더 잘 발전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AI의 창의성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창의성 사람인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생각난 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걸요. AI를 썼기 때문에 작업이 쉬워진 게 아닐 거예요. 다른 도구를 썼어도 그만큼의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사용해서 뭐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대답이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노가다 많이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사람한테 귀찮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AI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막일을 하는 기분이 드는 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노력의 양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노력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은 노력을 들여도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질문하시는 분이 아마 저의 말을 저의 설명을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짧게 그럼 이제 마가렛 보든의 얘기에서는 AI와 사람의 분업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사실 지금 AI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 하는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분업이라는 것보다 사람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들 때 과거와 비슷해서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중요해요. 역시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 AI니까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일단은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옛날 같은 손으로 다 그려야 될 많은 디테일들이 컴퓨터로 채워 넣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나는 좀 더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이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게 아까 복잡한 걸 한다고 해서 잘 보면 여전히 아까 잘 표현하면 AI의 미학이기도 하고 여전히 보면 AI의 약간 요인화시킨 매너리즘 같은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권덕윤 교수님. 이름이 김도균인데 자꾸 권도균이라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화는 한 번 만들면 계속 똑같은 게 틀어지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하나도 똑같은 경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경기는 인간이 AI 뭐 이렇게 만든 거지 경기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매 순간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포츠에서의 어떤 그 로봇 심판 같은 경우는 결국 분업화가 철저히 돼서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야만이 결국은 스포츠에서의 공정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얼만큼 이렇게 분업화, 정확하게 측정을 잘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포츠 정신이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는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을 짜주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 시스템이나 이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런 기술들은 오히려 경기 자체를 훼손하거나 선수들의 건강을 해치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업이 아니라 결합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합의 요인 중에 이것이 과연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 한 조각의 진실은 우리의 손에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기계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결국 인간이 엔터를 쳐야만이 실행이 되는 것처럼 결국 결합의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탐색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는 사실 그 정해진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기계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은 결국 데이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탐색적으로 찾아내느냐 하는 이 영역이 보다 더 개발이 된다면 스포츠 현장은 더욱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도겸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덕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체덕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체육을 강조하고 어린아이들한테 그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시키느냐,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 승복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한슬 대표 이사님, 그 앞으로 영화 부문에 있어서 뭐 이 인간과 AI의 어떤 그런 일종의 분업 또는 아니면 해법, 뭐 인간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궁극적으로 변해갈 것인가? 네, 일단은 AI는 일단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거 대신에 AI로 표현해 준다. 그것만 딱 다루고 시나리오를 쓰고 편집을 하고 어떤 컷을 선택할지 정하는 이 창작의 선택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예술은 자신이 어떠한 소재들을 예술가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공개를 하는, 어떤 것을 공개를 할까, 어떻게 만들어서 할까, 이 고민과 그거를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될 예술이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AI도 똑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뭐 딸깍딸깍 누른다고 다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장면을 만들 때 한 거의 많이 뽑을 때는 한 100번까지도 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굽는 장인이 도자기를 굽다가 멀쩡한 거에 다 부셔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 도자기 만들듯이 진짜 완벽한 컷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이건 또 하나의 또 다른 예술 프로세스거든요. 새로운 창작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고민과 선택과 고뇌, 그리고 주제의식, 이 메시지가 다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AI는 그런 걸 표현해주는 도구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 같고, 선택의 주체가 AI한테 넘어가지 않는 이상 AI는 인간을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업계, 영상업계는 신인 창작자들이 예산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어서 기회를 주고, 기회가 창출되고, 그리고 또한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컨텐츠가 다각화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많고, 그 흔히들 물어보시는 터미네이터처럼 AI가 인간을 뭐 지배하고 대체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좋은 도구로 볼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16초 남았거든요. 예, 우리 아마 행사 끝나면 곧바로 박주영 교수님 고북 사인회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화, 예술, 스포츠 그리고 AI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체능의 영역에서도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해 주신 안현실 교수님과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